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마친 K리그1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로 재개가 됩니다. 정규 라운드를 마친 K리그1의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아직 순위 싸움이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경기들이 될 전망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까지 돌아올 34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20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기대 이상의 정규 라운드를 보냈던 포항은 핵심 자원 2명 없이 스플릿 라운드를 치러야 합니다. 완델손 그리고 오베르단이 빠지는데요. 완델손이야 직전 경기에서 박승호를 왼쪽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당초 심상민의 복귀가 임박해서 심상민이 그 자리를 메우려고 했는데 다시 다치면서 남은 시즌을 박승욱, 신광훈 라인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베르단입니다. 제 아무리 김기동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막막한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스플릿 라운드 미디어데이 갔다 왔는데 김기동 감독이 계속 오베르단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에 답답함을 토로하는데요. 올 시즌 오베르단 없이 경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큰 기여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포항이 가동할 수 있는 중앙 옵션이 김준호, 한찬이, 김종우 정도이기 때문에 3명이 번갈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신광훈, 박승욱도 이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측면 수비가 없는 관계로 일단 이 3명으로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악겜에서 고영준이 돌아옵니다. 이선에 큰 힘이 될 전망이고요. 정재희도 정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 여부는 미지수지만 아직까지 100% 스프린트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회복이 된 만큼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백성동은 이날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인천 역시 공백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핵심 공격수 무고사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무고사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세르비아와 경기를 치르거든요. 이 경기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면 목요일 늦게나 될 텐데 일단 인천에서는 다음 주 주중 산둥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는 만큼 그쪽에 좀 보다 무게추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신진호가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서 남은 시즌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울산전에서 복부 쪽 통증이 있어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델브리치 역시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전방, 미드필더, 수비의 핵심들이 모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역시 고민이 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외하고 나머지는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인천은 무고사 자리에 아마 천성훈 선수, 신진호 자리에 문지환 선수, 델브리치 자리에 김현수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은 포항이 2승 1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게 모두 원정팀이 승리를 했다는 건데요. 포항이 올 시즌 홈에서 딱 2번 졌는데 그중 한 번 인천전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포항의 김인성이 퇴장당하는 변수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양팀 모두 정상 전력이 아닌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선제골의 향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에서는 인천전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제카, 인천에서는 최근 감각이 좋은 에르난데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하면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다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만 기자는 포항 승리 예상했습니다. 상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코멘트 남겼네요. 네, 두 번째 경기는 21일 오후 2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울산전입니다. 광주와 울산 올 시즌 3번 격돌에서 울산이 2승 1패 우위를 점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첫 번째 맞대결에선 울산이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 막판에 박호와 주민규의 연속골로 가까스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두 번째 경기에선 후반 박용우가 유일한 골을 터뜨려서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에선 많은 화제가 됐던 경기인데 울산 홈에서 광주가 주축 4-5명이 빠진 상태에서 2대0으로 깜짝 승리하면서 전세를 확 뒤집은 그런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광주는 이전까지 울산전 6연패를 했었고 2015년 7월 이후로 승리가 없었는데요. 이 한 경기가 광주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후배와 지략 대결에서 패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응수를 할지가 이날 경기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쪽은 아무래도 광주입니다. 울산전 포함해서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 네, 같은 기간 동안 어떤 팀보다 많은 승점을 따내면서 정규리그를 깜짝 3위로 마쳤습니다. 지금 포항과 승점차가 4점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기에 정우현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돌아왔고 이희기군도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쪽에서 활용할 자원이 더 늘어난 만큼 이정효 감독은 조금 더 선수단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백에선 약간의 그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티모 선수가 아직 재활 중이어서 이날 경기 출전은 어렵고, 여기에 주장인 안영규가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일단 아론이 한 자리는 메울 것 같고요. 다른 한 자리를 이순민의 자리 이동이나 혹은 김승우의 깜짝 기용으로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이 주민규 그리고 마틴 아담 두 전방 공격수의 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의 창과 그리고 주축 선수가 빠진 광주의 방패의 맞대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은 주력 미드필더인 이규성이 지금 복귀를 서두르고 있지만 당장 이날 광주전에는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베테랑 김성준이 중원을 지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울산의 공격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리그 9경기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 9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0.78입니다. 시즌 전체 평균 득점이 1.70이라는 점을 볼 때 최근 득점 폼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선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틴 아담이 헝가리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돌아온 만큼 이날 경기에는 주민규 쪽에 조금 더 힘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정호연, 울산 주민규로 하겠습니다. 정호연, 제가 항저우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요. K리그에서 뛰는 것보다 오히려 한 단계가 더 성장해서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훌쩍 커버린 정호연이 울산 중원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울산은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게 골입니다. 주민규는 최근 6경기에서 팀이 기록한 6골 중 4골을 책임졌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울산이 전력상으로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고요. 전략적으로 이 경기에 접근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창기자는 광주 승에 걸었습니다. 호재가 많은 쪽 광주에 승리를 걸고 싶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21일 오후 4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막판 4승 3무 무서운 기세로 파이널 A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딸깍이 갈수록 빠르고 정교해지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이 5골이나 됩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세징야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갈비뼈 하나가 아직도 덜 붙어서 통증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민은 없습니다. 세징야 없이 치른 최근 4경기에서 패가 없는 대구거든요. 앞서 언급한 대로 득점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구는 고재현이 최근 연속 득점으로 물오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이날은 바셀루스도 돌아올 전망이거든요. 부상으로 지난 수협전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정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컨디션이 좋았던 바셀루스였던 만큼 대구 팬들의 기대가 클 것 같고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벨톨라도 중원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가운데 이날 아시안게임의 영웅 황재현까지 돌아와 오른쪽 측면에 더욱 힘을 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3라운드 서울을 꺾고 가까스로 파이널 A에 합류한 전북은 스플릿 라운드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아시안게임 5인방에 복귀를 했죠. 최전방부터 골문까지 전 지역에 걸쳐 핵심 자원들이 돌아오는 만큼 페트레스쿠 감독 입장에서는 팀을 새롭게 빌딩한 느낌까지 들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기를 통해 아시안게임의 피로를 푼 만큼 첫 경기부터 중용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홍정호도 정상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전북은 하파실바 정도로 제외하면 모처럼 최상의 전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챔과 병행을 하면서 쌓인 피로도 역시 이번 휴식기를 통해 어느 정도 푼 만큼 전북은 반등을 위한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역시 관건은 득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송민규, 백승호, 박재영 등의 가세가 클 것 같습니다. 구스타보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새인 만큼 이제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은 페트레스쿠식 축구의 진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양팀의 올 시즌 맞대결 결과는 2승 1패로 대구가 우위에 있습니다. 대구 팬들은 아마 지난 맞대결에서 고재현의 세레머니 기억하실 텐데요. 대구의 딸깍이 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북을 상대로 잘 통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대구가 또 올 시즌 홈에서는 단 2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점에서 대구는 또 한 번의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북이 이제 완전체가 됐다는 점에서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양팀의 득점 분포 보니까 후반 30분 이후가 두 팀 다 높더라고요. 결국 집중력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대구에서는 물오른 고재현, 전북에서는 꾸준히 한 방을 보여주는 한교원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면요.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전북의 변화에도 대구가 홈에서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기자 전북승 예상했는데요. 대구의 딸깍이 잘 안 먹히는 팀이 전북이라고 본다. 악겜 멤버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2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수원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잔류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제주는 승점 35점으로 잔류 마지노선인 9위에 위치했지만 10위인 수원FC와의 승점차가 4점이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원은 승점 25점으로 다이렉트 강등권인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규리그 최종전 승리로 11위인 강원과 승점차를 1점으로 좁힌 채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한 것은 호재라면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최근 4연패, 정조국 대행 체제에서도 2연패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수원과 강원 2연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FA컵 준결승이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벌려놔야 FA컵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집니다. 일단 자원은 갖춰졌습니다. 핵심 센터백인 임채민이 누적 경고 카드 징계를 씻고 돌아와서 수비 중심축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정운도 8월 18일 수원전 이후 2달 만에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공격수 김주공도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미드필더 김봉수도 어느 정도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임창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호규는 누적 경고로 이날 경기에 빠집니다. 정조국 대행은 서진수를 10번 자리, 그러니까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승부수를 띄웠고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유를 부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부임한 지 거의 보름 정도가 됐는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정조국 대행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대행과 대행의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수원의 염기훈 대행은 지난 포항전 승리로 자기 축구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임한 이후에 이종성, 김보경, 카즈키로 이어지는 새로운 중원을 꾸렸고 이종성 3선 배치가 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종성이 이날 누적 경고로 빠지는 만큼 중원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최근에 주로 교체로 출전하던 고승범의 어떤 선발 복귀가 예상이 되고요. 지난 경기에서 누적 경고로 빠졌던 이기재가 레프트백 자리에 돌아오는 것도 호재라면 호재입니다. 염기훈 대행 체제가 지난 김병수 감독 체제와 다른 점은 외국인 어떤 그에 힘을 준다는 점인데요. 지금 뮬리치, 불투이스뿐만 아니고 바사니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외국인 효과를 크게 본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경기는 수원의 웨인과 제주의 토종 선수들 간의 맞대결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서진수, 수원 김주찬으로 꼽겠습니다. 서진수는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10월 18일에 2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22살과 23살은 또 느낌이 다르고요. 서진수가 후반기 들어서 지금 득점이 없는데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제주 공격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원의 막내 원탑이죠. 김주찬은 팀이 필요할 때마다 한 방씩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포항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김주찬은 지난 7월에 울산전에서 프로 데뷔골 넣고 바로 다음 주말 강원전에서 연속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세를 잘 타는 선수로 보이는데 과연 이날도 연속골에 성공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팀은 올 시즌 3번 맞붙었고 제주가 먼저 2승을 따내고 가장 최근 8월 맞대결에선 수원이 불투이스의 골로 1대0 승리한 바 있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제주 승리 걸겠습니다. 주력 자원들 복귀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창 기자는 무승부 걸었는데요. 질 수 없다는 팽팽함이 끝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5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강원전입니다. 서울과 강원의 시즌 4번째 맞대결인데요. 지난 3번의 경기에선 1승 1무 1패 팽팽했습니다. 처음 2번의 맞대결은 안익수와 최용수,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은 안익수와 윤정환, 이번엔 김진규 대행과 윤정환 감독이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이렇게 자꾸 감독이 바뀌었다는 건 두 팀이 올 시즌 얼마나 좀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서울은 스플릿 라운드 도입 후에 지금 가장 많은 승점 47점으로도 파이널 A그룹에 진출하지 못해서 큰 충격에 그런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승점 차로는 7위 아니면 8위로 시즌을 마칠 것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어서 성적면에선 큰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서울의 동기부여를 꼽자면 40만 관중입니다. 지금 유료 관중 집계 후에 처음으로 누적 관중 40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날 강원전에서 17,616명의 관중이 들어찬다면 40만을 넘깁니다. 서울의 올 시즌 홈 평균 관중이 22,000을 넘기 때문에 강원전을 통해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울은 올 시즌 팀 운영에 있어서는 방향은 맞았지만 방식에서 디테일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미리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스쿼드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부상을 당한 미드필더 이승모 최근에 폼이 좋았는데 당분간 복귀가 어려워 보이고요. 강원은 지금 남의 집 잔치상을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최종전 패배로 수원과 승점차가 1점 차까지 좁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에 미끄러지면 다이렉트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승점 1점보다는 승점 3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환 감독 체제에서 강원은 그간 원톱 전술 꾸준히 비슷한 어떤 라인업, 비슷한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투톱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가브리엘 야고, 가브리엘 이정엽, 야고 박상혁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날은 세 가지 조합 중에 서울의 가장 맞춤형으로 어떤 조합이 좋을지 그 조합을 꺼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이 미드필더 어떤 중심을 주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선에 윤일록 혹은 웰링턴을 배치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골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광현이 금메달 따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광현의 선발 복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일류첸코, 강원 김대원으로 하겠습니다. 두 팀이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득점을 책임져준 선수들인데요. 일류첸코는 최근 7경기에서 4골, 그리고 김대원은 최근 4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어떤 선수의 발끝이 더 날카로운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내용에 저득점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창기자 역시 무승부를 찍었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지만 서울이 홈에선 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4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수협전입니다. 대전은 아쉽게 파이널 B로 내려갔죠. 이제 남은 목표 하나, 잔류입니다. 사실상 잔류를 확정지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남은 5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면 되거든요. 대전은 수협전에서 홀가분하게 이 경우의 수를 떨어버리고 남은 시즌 여유 있게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수협전에서 베스트 전력을 총출동시킬 계획인데요. 여기에 홈 경기인 만큼 동기부여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스쿼드 측면에서도 사실상 완전체가 됐는데요. 부상으로 최근 뛰지 못하던 강윤성과 임덕근이 정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자리가 대전의 고민이었던 만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대전은 지난 9월 휴식기 이후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였거든요. 10월 휴식기 이후에도 이 같은 기류를 이어갈지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지난 제주전에서 모처럼 클린시트를 기록한 수비진이 이 흐름을 이어갈지도 보고 싶습니다. 다만 안토니 이날 경기에 누적 경고로 뛸 수 없다는 점은 대전 수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됐던 서울 대구전을 패배 없이 마쳤어요. 이기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내용은 괜찮았거든요. 수원FC는 강등권에 있지만 집중도나 경기력 면에서는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자 수원FC 휴식기 동안 창원에서 미니 전지훈련을 통해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수원FC는 지난 퇴장으로 뛰지 못했던 우고 고메즈의 복귀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경기에서 이 5백을 통해서 안정화를 꾀했는데 우고 고메스가 3백보다는 4백에 더 맞는 선수라 김도균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종동호도 돌아온 만큼 4백의 무게추가 맞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긴 하지만 4백으로 갈 경우 허리진과 공격진 형태가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수협은 지난 2경기에서 5-3-2로 로페즈 이승우 투톱의 호흡이 괜찮았거든요. 여러모로 김도균 감독 고민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광혁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을 빼면 나머지 선수들은 정상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2승 1패로 수원FC가 우위에 있습니다. 수원FC가 올 시즌 잡았던 팀은 확실히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전이거든요. 이날 경기도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전이 최근 8번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홈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은 최근 2번 홈 경기에서 수원, 제주 이 강등권 팀을 확실히 잡고 갔거든요. 대전에서는 안톤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조유민의 그리고 수원FC는 최근 득점력이 올라온 이승우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두 선수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상성상 수협이 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 기자는 수원FC 승리를 점쳤네요. 안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겼습니다. 자, 3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을 꿈꾸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